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2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급으로 기출 같이 풀어볼 거고요. 인사학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출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 가셔야 하고요. 책에 있는 내용들, 용어들 한 번씩 꼭 잡아가지고 가시면은 시험 보실 때 어려움 정말 없으실 거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네 문제는 경영혁신과 ERP 파트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배점이 5점씩이다 보니까 20점을 여러분들이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혁신과 ERP 파트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내용들 꼭 익혀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ERP 도입의 성공 전략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자, 1번 정답 3번이에요. 요거. 자, ERP 구현 후 진행되는이 아니고요. BPR을 먼저 진행한 후에 그에 맞게끔 ERP를 구현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ERP와 BPR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RP가 선행돼야 된다는 이 부분은 이 문구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풀어나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2번 다음 내용 중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정답은 요거 1번이에요. 자, 투명 경영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요거가 정답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업무 수준의 평준화, 요 부분이 자, 만약에 상향 평준화 이렇게 됐으면 맞았을 텐데요. 그냥 평준화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세 번째 같은 거, 요거 비공개. 다 공개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는요. 자, 중복 업무 허용. 중복된 업무 하려고만 하면 ERP 이런 전산을 굳이 여러분들이 도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4번은 그렇게 걸러내시면 되겠어요. 3번입니다. ERP 구축 절차 중에 모듈 조합화 테스트,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 확정을 하는 단계. 이 부분은 자, 3번 1번이에요. 구축 단계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런 거 개발 관련된 부분 나오면은 순서부터 반드시 외워주시라 해서 분석, 설계, 네, 구축, 구현 이렇게 해서 순서는 1차적으로 꼭 외워주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외워주시라 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구축 단계가 모듈 조합화, 테스트, 추가 개발, 수정 기능 확정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분석 단계 같은 경우는 뭐 에즈이즈 파악 이런 식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TF팀 결성을 하거나 그리고 여기서는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우리가 패키지를 도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에즈이즈의 현황 파악을 했기 때문에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패키지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현황과 투비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갭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구축 단계는 위에 있는 것들 충분히 보시면은 이 정도 선에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구현 단계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구축을 하고 나서 테스트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출력물을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현 단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1번 구축 단계라고 보시고 정답 맞추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4번이에요.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 생존 및 경쟁 우위 확보 전략으로 다양한 경영 혁신 운동 전개돼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 단골 문제죠. BOM. 요거 자재 명세서. 요거는 물류 생산 쪽에 나오는 건데 여기 BOM 자재에 관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경영혁신 요쪽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게 단골 문구예요. BOM
이참에 알아가시면 더 좋겠고요. 5번입니다. 다음 중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적합한 임금 체계. 자, 요거 딱 나오면 포인트 딱 잡아서 직무급이구나. 그렇게 그래서 5번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파악을 해서 같은 직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인력,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좀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직무급의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직무평가. 직무평가 엄청 어려웠죠. 복잡하다라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복잡하다. 이게 직무급의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직능급 같은 경우는 연공급과 직무급이 절충 형태가 직능급, 그 능력도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 이 부분이었고요. 연공급은 연공주의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연령이나 학력 그런 부분, 그 종업원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종업원의 그 필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공급을 필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연공급으로 여러분들이 임금을 책정했다라는 부분이 연공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학력, 경력에 따라 주기 때문에 위계질서 유지를 할 수는 있지만 무사 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계질서 확립 그리고 안전함을 준다. 안정감을 준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었지만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기 쉬웠다라는 거는 단점에 해당되는 게 연공급에 대한 내용이 되었어요. 네, 성과급은 이제 성과 올린 거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연공급과 달리, 연공급하고 좀 달리 이렇게 표시할까요?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내가 일을 못하면 내가 돈을 못 받거든요, 성과급.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성과급이었고요. 하지만 장점은 그만큼 내 능력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회사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성과급의 장점이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정리를 같이 좀 머릿속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6번이에요. 다음 중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 우리 4대 보험 4개 중에 유일하게 하나. 사업주 전액 부담부는 요거 하나였습니다. 산재보험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4번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제가 좀 포인트 되는 용어들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런 노령, 장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보험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실업급여, 고용촉진 이런 용어들 나오면은 고용보험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겠고요.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나오면 국민건강보험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업무상 재해 이런 용어들 나오면은 산재보험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대 보험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7번입니다. 다음 주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중에 추가공제 해당되는 거, 추가공제.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한부모 가족, 이게 추가공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공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되는 게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이 있어야 추가가 돼요. 우리 짜장면도 기본 위에 곱빼기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기본 공제자로서 받아야지, 인적공제를 받아야지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추가 공제만 띡하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한부모 가족도 있었고요. 또 몇 가지 더 있었죠. 부녀자 공제.
네, 그리고 장애인 요것도 있었고 경로우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4가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시라 라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기본 공제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자주 나와서 150만 원씩 공제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이에요. 다음 보기에서 법정 외 복리후생기 묶은 거 해서 법정 외는 회사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법정 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법정 외보다는 법정 복리후생을 찾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법정 복리후생 요걸 찾는 게 더 빠르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 4대보험 요거 있었고요. 퇴직금 그리고 모성보호에 해당되는 출산 관련된 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법정 복리후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법정 복리후생으로 해서 잡아낸 다음에 법정의 복리후생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복리후생 요거네요. 요거 4대보험에 해당되는 거랑 요거 임신 여성 보호하는 거 요거잖아요. 그래서 마랑 파 이외의 거는 회사에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랑 파만 치우면 3번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이렇게 골라내세요. 법정 복리후생을 머릿속에 넣고 가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법정의 복리후생은 너무 많아요. 외울 수도 없어. 오케이, 아셨죠? 법정 복리후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9번 다음 중 일반 부서에 비해 특별히 근무 강도가 높거나 성과 기여도가 높은 직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그래서 자 이게 높은 직무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직무수당으로 이렇게 직책수당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책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가 더 높은 강도의 업무를 하게 되겠죠. 직책수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높은 직무라고 포커스를 딱 문구에 포커스를 딱 줬기 때문에 이거는 직무수당으로 여러분들이 맞춰가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책은 본인의 직책에 맞게끔 뭐 팀장이라든가 부서장 이런 직책에 맞게끔 이제 수당이 나오는 거고요. 자격수당은 그 자격을 가진 거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거. 그런 거. 휴업수당은 회사가 좀 어려워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좀 수당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수당을 주는 경우가 휴업수당에 해당이 되겠고요. 10번이에요. 다음 보기 적합한 임금의 형태인데 보기 미리 설정된 표준 이하 일을 한 직공들에게는 한 개당 임금을 낮게 하고 표준 이상의 일을 한 직공들에게는 한 개당 임금을 50%나 많은 임금을 받게 하는 제도. 자, 요거는 차별 성과급제.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은 4번. 요걸로 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 시간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하게 그 시간당 일한 거에 시간급을 곱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차별성과급처럼 이렇게 뭐 기준에 따라서 표준을 설정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성과에 따라서 뭐 생산량이 높아졌다. 그럼 생산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경우 그런 거는 단순하게 주는 성과급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는 건 차별성과급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이고 차별시간급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약간 미리 설정된 표준이 뭔가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낮은 시간급, 높은 시간급을 주는 게 차별시간급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0번은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거고요. 11번이에요. 다음 중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는 해서 기업 같은 경우는 자 기업 전체 임금 총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개별 임금액의 구성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건 임금 총액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거라서 11번 기업은 임금 수준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임금 체계 요거 해당되는 거라서 11번은 네, 4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수준 같은 경우는 자, 4번. 임금 수준 같은 경우는
그 임금 부분의 평균 수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지불 능력을 상한으로 하고 생계비를 하한으로 하고 중간을 그 기업 그런 평균 임금 노동시장의 그런 것들을 중간점으로 해서 그 평균 임금 총액을 맞춰가는 게 임금 수준을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고임금 수준 그 부분이고요. 자, 임금 체계 같은 경우는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이런 것들이 임금 체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 형태는 참고로 시간급, 시간급제, 고정급제, 변동급제 이런 것들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예. 11번은 정답 4번이고요. 12번 다음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인데요. 자, 요거 보기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자, 여기서 딱 여러분 답 나오지 않아요? 정기적 일률적. 아, 통상임금이구나. 그쵸? 12번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통상임금은 포인트 용어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부분. 정기적 일률적 이 부분 나오면 통상임금 딱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13번 다음 보기는 어떠한 유형에 대한 설명인가인데 자, 일정 근속 연수 혹은 나이가 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체계. 자, 요거 임금 피크제. 그래서 13번은 정답 3번. 네,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종업원 지주제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해서 종업원이 지주가 되어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종업원 지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인프로쉐어 같은 경우는 표준 시간과 그 실제 노동 시간을 비교를 해서 절약분에 대해서 성과 배분을 하는 게 인프로쉐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 수능 임률제 이 부분인데요. 자, 그 수능 임률제가 세 가지가 있었죠. 이윤에 의한 것도 있었고 생계비에 의한 것도 있었고 뭐 판매 이런 것들에 관련된 판매 가격 이런 것들에 의해 임률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능 임률제 하나였죠.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13번은 임금 피크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새 많이 하고 있죠. 정년을 더 이어서 더 보장해주고 더 일하게끔 하지만 그만큼 좀 금액은 좀 싸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 피크제의 3번이고요. 14번 다음 중 브레인스토밍의 설명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요건데요. 자, 브레인스토밍 이 용어 자체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거예요. 적절한 소수 인원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막 자유롭게 창출하는 거. 막 머리에서 막 폭풍처럼 이런 아이디어가 창출되도록 하는 게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 2, 3, 4번처럼 그 문제의 질보다 양 계속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거 이것도 맞는 부분이고요. 그 적절한 소수의 집단이 모여서 아이디어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3번도 맞고 그 4번 같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창출해야 되는데 너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2, 3, 4는 맞는 부분이고요. 정답 1번인데요. 자, 그리드 훈련 요거는 격자 훈련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9칸 해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제 9칸 이렇게 해서 뭐 인간에 대한 부분, 뭐 요거 능력에 대한 부분,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했으면 자, 9.9형을 가진 인간으로서도 완성되고 능력도 완성된 9.9형의 리더가 이상적인 리더 요거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 훈련. 이게 그리드 훈련인 격자 훈련이라는 내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브레인스토밍하고에 대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1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15번 다음 중 교육훈련의 평가 방법 4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건데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 요거 순서는 반응. 그래서 교육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1단계 반응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학습. 자료를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어떤 내용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가 그게 학습이 두 번째 단계 2단계 해당되고요. 3단계는 이제 행동
그래서 학습된 것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행동 3단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업적 평가, 요거 결과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여기는 업적으로 나왔으니까 업적으로도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유익한 요런 반응 학습 행동을 요런 1, 2, 3단계를 통해서 학습된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유익한 결과, 어떤 피드백을 얻어낼 수 있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1, 2, 3, 4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단계는 반응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1번이 되겠어요. 16번이에요. 다음 중 자발적 퇴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요 4번이 정년퇴직. 정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더 다니고 싶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요게 자, 여기 이제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해고 이런 것들도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직은 내가 회사를 옮기는 게 전직이고요. 사직 같은 경우는 내가 사직서 내고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게 사직이고, 휴직은 뭐 내가 일이 있어서 이제 잠깐 쉬겠다, 내가 자발적으로 쉬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한 게 휴직이죠. 16번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건 4번입니다. 17번이에요. 다음 중 인사고과의 구성 요건을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이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정답은 1번. 그 피고과자가 평가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건 평가자에 대한 신뢰보다는요, 평가 결과나 평가 내용이 신뢰가 있는가라는 부분, 이 부분이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평가자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17번은 1번을 정답으로 꼽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18번 인사고과에서 관대화 및 가혹화 영향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중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인사고과 관련돼서 왜 보통 정규 분포에 따라서 가운데 점으로 몰리는 게 이제 중심화 경향 이런 식으로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포에 관련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화 경향이 가운데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우, 반대로 이게 좋은 쪽이다 했을 때 좋은 쪽으로 몰리는 건 관대화 경향이 되는 거고, 나쁜 쪽으로 결과치가 모이면 가혹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포적 오류라고도 얘기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강제할당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자가 주관적인 부분을 없애야지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대화가 일어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너무 좋게 내 심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번이나 4번처럼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이것처럼 과거 경력이나 학력 등을 평가서를 한다. 이런 것들이 주관적인 영향, 주관적인 심리적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가 않은 방법이다라고 골라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고과는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력, 학력 같이 이런 용공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 3번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고요. 19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고가 방법은인데요. 종업원의 구체적인 행위의 예를 관찰하여 기록하였다가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평가하는 고가 방법. 그래서 요거는 평소에 행위 같은 게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기록을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중요사건법 요걸 해서 19번, 2번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목표관리법 요거는 이제 MBO라고도 이제 하고 있어서 약자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는 상사랑 내가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같이 으쌰으쌰 해서 잘 해나가면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잘 받는 부분. 이게 목표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가센터법은 이제 집단을 어느 이렇게 합숙 장소에 둬서 평가를 하는 부분. 요거를 평가센터, 평가 말 그대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센터를 두고서 거기서 합숙을 시켜서 하는 거. 이게 평가센터법에 해당되겠고요. 행동기준 국가법 같은 경우는 자 평정척도법하고 중요사건법이 이제 합쳐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정척도법은 이런 거였죠. 뭐 근태에 대한 척도가 있다라고 해서 1, 2, 3, 4, 5 이렇게 평정척도를 뒀는데 요것 가지고는 너무 좀 부족해요.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 서술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태가 1인 것은 뭐 무단결근을 뭐 수시로 한다. 여러분 1로 하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사건법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정척도와 중요사건법이 플러스된 게 행동기준국가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은 정답이 2번 이거 중요사건법이 되겠고요. 20번 다음 중 직장 내 교육 훈련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거 항상 그 오픈JT 그런 거랑 같이 나왔었죠. 직장 외 교육 훈련하고 장단점이 항상 비교돼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요거 그렇게 문제 접근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네, 정답은 일단 4번이에요. 장점이죠. 직장에서 내 사수한테 바로 실무에 바로 적용이 되는 교육을 바로바로 받기 때문에 실제적이기도 하고요. 교육 훈련에만 장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네, 4번 네, 정답은 4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직장 내에서 이제 내 사수한테 그 실제적인 걸 배우는 부분, 그 실제적인 부분을 배운다는 거는 좋지만 4번처럼 네, 교육 훈련에 집중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업무하다가도 전화가 갑자기 오거나 사무실 전화가 오거나 하면 내가 교육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오프JT의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직장의 교육 훈련은 어떤 합숙이라든가 어느 연수원 같은 데 하나를 장소를 두고서 다들 그 직장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 훈련이면 집중 가능한 그런 그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번은 4번이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그 장점을 해당되지 않는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OJT랑 OFJT 여러분들 장단점 꼭 구분하셔가지고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외워주세요. 네, 여기까지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정답 한번 다시 보시고 체크해 가시기 어려웠던 부분 체크해 가시고 외워주시길 꼭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